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2일 월요일 그리고 내일은 반년기념일 내일 대통령 선거일 본투표 하루를 앞두고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패널이고 정치인이고 기업인이고 누구고 간에 너무 아저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고령화되고 있어서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청년의 목소리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대선 본투표 바로 하루 전에 청년 정치인을 한 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 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운동 중이시네요. 여전히. 네, 오늘이 마지막 선거운동이라서 네. 또 이제 마지막까지 불태우다가 또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이곳에서 또 추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춤 추실래요?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대선에 이기고 나서 아직은 좀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운동을 마지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춤은 자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뉴스토마토와 합정해서 내일 그 대통령 본투표일 저녁 6시부터 내란 끝장쇼라고 합니다. 거기서 춤 노래 막 진행되고 개표도 거기서 할 테니까 개표 방송도 하니까 거기 많이 QR코드 찍고 참여해 주세요. 네, 봉건우 위원장님 근데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윤석열 씨가 계속 청년을 호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조사 결과 하나 나온 거 보니까 20대 뭐 남성들만의 이야기긴 합니다. 여성들은 아니고 3명 중 1명이 극우 성향을 보인다. 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장을 해왔던 거는 이제 내란 세력의 청년에 대한 가스라이팅이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세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오늘날의 20대가 소위 말하는 기존의 이제 기성 정치인 분들 혹은 기성 세대가 지켜봤을 때 극우다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기준에 충족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충족되는 분들이 비교적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분들을 봤을 때 과연 기존의 소위 말하는 70대 극우와 20대 극우라고 불리는 분들이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패러다임들 내지는 성향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존에 우리가 극우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왜 이쪽에 계속 사실 상식적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이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 세대에 늘어나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존의 관점이 아니라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거죠. 과거에는 이제 뭐 영남과 호남 간의 어떤 지역 갈등이 있었고 어떤 계층 간의 지역 갈등 뭐 내지는 지역 간의 계층 간의 갈등 뭐 직업과 관련된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초래한 남녀 갈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 보면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극우적인 성향을 비교적 많이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하는 것에도 어찌 보면은 정말 그 극우들이 주장하는 바들 내란에 찬성한다거나 뭐 과거에 탄핵에 반대했다거나 이런 것들과 이게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페미니즘적인 정서라던가 과거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어떤 불공정과 관련된 담론들에 대한 반대라던가 좀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성향을 내비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극우적인 성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유사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대 남성 중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가요? 맞습니다. 꽤 높은 걸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많이들 나오고 네네네. 있죠. 그럼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극우 성향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술적 정의가 있어요. 조금 아까 소개드렸던 거 그래프는 한국리서치하고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하고 같이 이 조사를 한 건데요. 요거는 뭐 이렇게 정치인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는 않는 조사입니다. 그냥 근데 극우 성향을 정의를 하고 예를 들면 어떤 국가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뭐 폭력적인 방식으로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하느냐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한 문항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민주주의가 아닌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도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유독 20대 남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높게 응답을 한단 말이죠. 사실 뭐 이제 이준석 후보 지지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우파 좌파, 뭐 보수 진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은
뭐 정상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네. 최근에 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던가 이런 것들 지켜봤을 때 극자가 붙는 극좌 혹은 극우 같은 경우에 특히 네네. 극우가 좀 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가 저변에 깔려 있어서 그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영화 킹메이커 거 보시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어떤 일대기랄까요? 그걸 흥미롭게 그려낸 영화인데 네네네 있었죠. 거길 보시면 네. 이제 김대중이 한 참모 중에 한 분이 영남과 호남 간의 갈등을 일부러 부추겨서 좀 이제 그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상대 네, 후보 쪽으로. 네, 그 네, 반대쪽에서 그 영남과 호남 간의 갈등을 일부러 부추겨서 서로 간에 분노를 하게 만들고 네. 내가 못 사는 이유가 저쪽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잠입시켜서 그것이 표출되고 그것이 정치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게끔 하거든요. 유사한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물론 본인들은 굉장히 공정함 내진 진짜 공정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들이 공정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남성들이 극우화되고 분노하고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조직이 되고 있는 것들도 어찌 보면 누군가 정치인 내지는 사회적인 리더인 사람들이 이야기한 우리 20대 남성들이 잘 못 살고 있는 건 여성들 때문이다. 혹은 여성에 대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자극적으로 주입을 했기 때문에 정치 성향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기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오피니언 리더나 정치인들의 사실은 잘못이 크다. 그렇죠. 저는 이런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사실 어찌 보면은 남녀 간의 갈등을 유발했던 것들은 단순히 이준석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했던 정치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뭐 누구라고 밝히긴 애매합니다만 거기에 편승해서 무언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세력들 뭐 지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땐 개혁신당으로 대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런 전반적인 정치적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총체적인 잘못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유 한점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는 인정을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일정 그럼 부분 어떤 말을 가지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이라도 한다면 그렇죠. 가스라이팅 아니라 뭐 읍수라도 해서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 봉건우 위원장님이 믿으시는 그 가치를 전파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국회의원 2024년에 당선된 국회의원 1년 반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제 말을 통해서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분이 지금 뭐 계속 얘기하는 뭐 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내지는 본인을 어필하는 부분이 자신은 40대고 계속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치를 끝까지 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막상 그걸 바꿔 생각을 해보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지금까지 방송에서 말로 한 거 외에는 무언가 집행 경험을 보여준 그렇죠. 적이 없었고 네네. 무언가를 증명한 적이 사실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사실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동안 뭘 보여줬는지도 아직은 좀 이렇게 미비한 것 같고 물론 누구나 처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본인의 부분들을 간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또 국회의원 네네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 사상 초유의 말도 안 되는 계엄을 막아냈던 사람이고 네. 여러 가지 업적들이 증명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만 갈라치기해서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을 고를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지금까지 실적과 경험과 능력으로 보여줬던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삶이 물론 생각대로 되면 다 좋죠. 네. 생각대로 다 되면 다 좋을 텐데 사실 그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정해진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 먹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치고 그렇죠.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누군가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정치가 그걸 조정을 해줘야 그렇죠. 되니까. 이거는 조정 과정이 아니라요. 그냥 커뮤니티에서 내가 보고 싶은 글 보시면 돼요. 이준석 후보를 선택하시려면. 네. 근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내려놓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나아가게끔 하려면 아니면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게 하려면 이재명 후보 같은 능력 있는 검증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뭐 갈라치기를 하고 갈등을 유발해 가지고 인기가 생기고 이런 것 부분도 있는데 총선 때 사실 이준석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그렇죠.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자 구도에서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태인데도 이겼단 말이죠. 어쨌든 그 결과를 혹시 많은 청년들이
청년 정치인들이 저런 식으로 성공한 적이 없는데 성공 모델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좀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은 게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뭐 개혁신당이나 지지자들은 동탄 모델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네. 만약에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해서 됐다라고 한다면 뭐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판해서 물론 뭐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잘못한 부분도 네. 없지 않습니다만 네. 보여줬던 것이 누군가에 대한 비판과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에 집중됐고 그에 대한 분노가 본인한테 표로 넘어오게끔 설계를 한 거란 네.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들이 대통령 선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됐다면 이것도 불쾌하지만 하나의 모델이 됐을 수도 있는데 동탄에 있는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이준석 씨 갈라치기를 생각을 하고 이준석 씨 갈라치기에 동의해서 지역 정치인을 뽑았을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민주당 공영훈 후보의 그 아빠 찬스 논란 그쵸, 그쵸. 비슷한 거였죠. 그 계속 공격하다가 네네네. 결국 당선이 됐던 그쵸. 거죠.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크고 사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때도 사실 똑같잖아요. 누군가에 대한 비판 내지는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자극적인 시나리오들을 만들고 그에 대한 백래시가 본인한테 돌아오게끔 하는 것. 사실 이것도 그냥 뭐 과거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세대포 이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정치 공학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것들이 스스럼없이 내뱉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런 정치 모델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사 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 뽑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이번에도 TV 토론에서 자극적인 발언을 한 거죠. 맞습니다. 젓가락 발언 이른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경악을 했고 이게 사실 뭐 많이 있잖아요. 어떤 갑론을박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단순히 그냥 방송에 나와서 내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딱 4명 올라와서 하는 그 토론회 방송에서 공식적인 토론회 방송에서 그런 단어들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좀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됐고 단순히 그 발언을 텍스트로 보는 것보다 그 비언어적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표정과 말투와 맞아요. 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 내지는 과거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렸고 이번 대선 토론을 또다시 정치 희화화의 장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또 이준석 본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 위원장님 그렇게 보시지만 실제 유권자들한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지지율에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떨어지게 됐을까요? 저는 근데 이것만큼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갑론을박이 있는데 네. 그리고 사실 뭐 지금까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하는 부분 상당 부분 동의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들이 저와 동일한 세대를 살고 있는 20대 남성들의 표를 가져오는데 성공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만큼은 정말 그 어떤 논리적인 무언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비호감 정서를 너무 확대시켰고 이준석 하면 그게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이준석 본인에게도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사실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앵글에 이재명 후보가 안 들어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왜냐면 계속 그 앵글에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본인이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냥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영상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까지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거에 비해서 보면 너무나도 큰 패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사실은 제3후보 치고는 그렇죠. 상당히 선전을 한 후보인 셈이죠. 우리나라 그동안의 대선에서 상당히 이게 그렇죠. 거대 양당 후보 아니면은 고전을 면치 못했잖아요. 굉장히 젊은 후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젊은 후보라는 면도 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 들었어요. 뭐 1등이라서 그랬나 싶기도 한데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보니까 김문수는 김문수를 제일 많이 발화를 했고 그렇죠. 이준석은 이재명을 가장 많이 발화를 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막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내지는 누군가 평가하시는 분은 굉장히 무슨 뭐 대단한 전략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사실 봤을 때 그냥 제3 후보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전략에 불과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1위 후보를 공격해서 본인의 사이즈를 키우고 그리고 어쨌든 네네네. 2위의 김문수 후보도 범보수 계열로 분류되는 후보잖아요. 네, 이준석 후보랑 네. 같이. 이제 그 후보들 김문수 후보 이준석이 이재명과 더 잘 싸울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 유권자들을 본인의 표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그냥 전형적인 3위 후보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이게 묘하게 대선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냥 당위적으로 국민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번 대선 사실 윤석열 씨가 계엄 선포하는 바람에 그쵸. 대선이 된 네. 거고 그러면은 계엄에 찬성하거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한 패고 그쵸, 나머지는 사실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한 패여야만 하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죠.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막상 선거에 돌입하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마구 공격을 하면서 뭔가 이게 전선이 혼탁해지고 있는. 보수 진보 전선 같이 됐는데 사실 이게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보수라고 하더라도 계엄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준석 김문수의 단일화도 성사되지 않는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이 가진 의미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6개월 후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네. 계엄 선포에서부터 온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 선거인데 결국 이준석 후보는 또 한 번 이 전선을 혼탁하게 하고 또 김문수 후보에게 어찌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하는 거죠. 본인을 산화시킨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네. 후보가 도움이 되겠다. 네네네. 이제 그런 해석이 있을 정도로 그런 선택을 하면서 그 본인이 가졌던 보수 정치인으로 가졌던 이제 내란에 반대했던 그 자산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못 맞추시겠지만 몇 프로 나올 것 같으세요?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 네, 저는 이준석 10%못 넘을 거라고 봅니다. 10%못 넘는다. 네, 결국 마지막 네. 발언으로 인해서 10%가 넘지 못하는 그 선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희 선거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 정말 절실하게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네네네.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뭐 당연히 민주당의 승리 아니냐, 어대명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전선이 혼탁해지고 내란의 온전한 종식이라는 그 어찌 보면 프레임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무너뜨리고 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온 국민들은 다 아십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네. 선거가 내란을 온전히 종식하기 위한 선거라는 점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말씀을 계속 간곡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란에 동조한 것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어쨌든 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바라셨던 내란의 온전한 종식이라는 메시지를 혼탁하게 흘러났던 이준석 후보에게도 국민들의 표가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표가 김문수 후보한테 가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보수 결정. 근데 뭐 또 이제 이러면서. 사전 투표율 같은 것도 보면서 또 보고 있는데 이제 호남 지역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지층인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네. 영남 지역은 네, 역대급으로 낮잖아요. 네. 어찌 보면은 그런 분들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넘어가는 표도 물론 있을 수야 있겠습니다만 투표하지 않음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 확률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투표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도 김문수 후보에게도 안 좋지만 이준석 후보에게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투표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투표장으로 불러내서 네, 네. 미래에 투표해 주세요 이런 슬로건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준석에게 투표할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시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청년 유권자들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긴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건데요. 이준석 후보를 어쨌든 20대 남성들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20대 여성들은 또 그 이재명 후보나 더 진보적인 후보나 더 많이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요건 이제 주어진 이번 대선에서 현실인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계속 그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 뒤에도 이 청년분들이 이제 10년 뒤에 30대가 되고 하면서 우리 사회 주류가 되실 거잖아요. 네. 사실 저 솔직히 지금 같은 정서가 20대 남성들에게 그대로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 fem코 같은 커뮤니티에서 주로 통용되는 그 뭐 성별 흔히 얘기하는 성별 혐오라든지 뭐 또 약자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곤란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까 킹메이커라는 영화를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영호남 갈라치기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을 붙인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 이준석 후보가 그랬든 아니면 이 사회 분위기가 그랬든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을 붙여버렸다라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사실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건 또 어찌 예전에 비해 예전에 민주화 운동 세대, 민주화 네네. 운동 때 20대였던 세대인 4, 50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강세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그때 생겼던 그 정치적인 성향들도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인 거고 우리는 새로운 세대로서 이제 진입이 되는 건데 네. 이것들은 사실 영호남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호남 사람들은 같이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같이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 남녀는 그렇죠. 붙어 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 더 돌이키지 못할 강을 어떤 정치인들이 붙였고 우리 사회가 이 구렁텅이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심각한 건 20대 극우화가 아니고요. 10대 극우화입니다.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대도 지금 네. 심각한가요? 10대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게 오히려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반페미니즘 정서 내지는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정서들을 바탕으로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박근혜 탄핵을 겪었고 윤석열 탄핵을 겪었고 이제 보수 정부가 냈던 무능한 대통령들을 직접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사람들이자 또 탄핵이라는 것을 내 손으로 만들어냈고 국민들로부터 만들어낸 것을 첫 정치적 네. 이벤트로 봤던 세대거든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10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것도 제가 예시를 잘 듣는데 제가 초등학교 내진 중학교 때는 허경영이 유행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초등학생들끼리 네. 막 허경영 공중부양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네. 놀리 막 장난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그분은 사실 정치인이라고 보기 애매하잖아요. 네. 어렵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윤석열이 학교 내에서 그런 식으로 희화화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 근데 과연 그때 있었던 그 허경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냥 우리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장난의 도구로만 삼았던 거지만 네. 지금 10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극우들에게 둘러싸여서 극우들이 주입하는 유튜브나 이런 알고리즘에 중독이 돼서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학교 안에서 전달하고 학교 안에서 계속 폐쇄된 학교라는 공간 내진 군대 같은 곳에서 계속 이 메시지들이 남성들끼리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되다 보면 정말 건강하지 못한 정치 문화로 발전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곤 있습니다. 아. 리박스쿨이 더 큰 그렇죠. 문제였다. 생각보다 엄청 큰 리박스쿨이 그 문제다. 본질이었다고 그런 저는 생각이 봅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보수를 지지하건 진보를 지지하건 어떤 정당을 지지하건은 물론 어릴 때부터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건 자연스럽고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일이지만 뭐 서부지법 폭동 같은 것들을 옹호한다던가 아니면 뭐 내란을 명백하게 계엄을 터뜨리고 내란을 터뜨린 윤석열을 옹호하고 뭐 우리의 신으로 모시는 장난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가 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그 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 광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 남성연대도 이제 극우 단체들 그렇죠, 중에 그렇죠. 하나죠. 네. 네. 광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인가요? 거기 축제인가 어디에 학생들이 요청을 해서 축사를 보냈답니다. 네. 남성연대 배인규 네. 대표가.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큰 환호들이 있었다고 해요. 남고고 심지어 광주임에도. 네. 아.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축사를 축사를 그 단체에다가 보냈다고 요청을 했다는 해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너무하다. 성향 내지는 정치적인 실제로 가진 어떤 생각들을 바탕으로 보수를 지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극우적인 메시지들에 노출되다 보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정치적인 생각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 그 우려를 그게 굳어지다 보면 정상적인 정치의 범주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진보든 보수든 할 게 아니라요. 이런 폭력적인 정치 행위들, 말도 안 되는 정치 행태들을 옹호하고 이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전파하고 있는 10대들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비평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까 이준석 후보 비평만 네네네. 한다고 비판도 하셨는데 뭘 어떻게 하면은 그런 문제를
뭐 당장 해결을 못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해결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뭐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네. 그 패러다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민주가 붙어 있다고 진보만 저기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아니죠. 청소년 때부터 올바른 정치적인 관념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문제는 저 혼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네. 답답합니다만, 청소년기 때부터 잘못된 정치적인 정보 내지는 너무 폭력적이거나 좀 한쪽 극한에 치우쳐져 있는 정치적인 정보에 호응하지 않고 정상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 네. 특히 민주 네. 시민 교육. 정치 참여 교육이 중요하고 정치 시민 참여 교육이 교육.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 걸리고 돌아가는 길이라도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지도 그렇죠. 모르죠. 사실 어찌 보면 영호남 갈등도 아직 끝났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서 갈등 맞아요. 아직도 안 끝난 것도 있는데 새로운 갈등들을 또 부추겨서 나라를 그러면 영호남이 절반이었다면 4분할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네요. 이것들이 정치인으로서 양심의 손을 얹고 옳은 선택이었을까? 저는 적어도 그런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교육 장기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가장 이번 중요하다. 대선이 네. 첫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좀 하시죠. 후보와 관련된 것도 괜찮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도 자랑할 거 있으시면 하나 하셔도 네. 좋고요. 일단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정말 한 표가 너무 간절한 상황입니다. 네. 어대명 절대 아니고요. 한 끗 잘못하면 정말 내란을 온전히 종식시키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한 표 한 표를 모으고 있고, 많은 이걸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저에 동의하시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 동의하신다면 한 표 한 표를 정말 끝까지 오늘 12시까지 모아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재명이냐라고 봤을 땐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후보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정치인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지도자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재명 후보께서도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 이재명을 활용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보면 진짜라고 증명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정말 차고 넘치게 준비된 후보입니다. 네. 너무 많이 네. 준비가 됐습니다. 네. 사실 선거를 하는 시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이제 공약집 내지는 토론회도 3번밖에 안 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한 많은 공약들을 다 녹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같은 사람한테 계속해서 공격을 받은 것도 여지를 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긴 시간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시기를 준비해 왔고 대통령으로서 5년의 로드맵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온 후보라는 것을 저도 직접 만나보면 느끼거든요. 네. 정말 대단하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많이 정책을 많이 알고 있다는 측면인가요? 어떤 그쵸. 측면이세요? 정책도 그런 많이 측면.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세대가 가져야 할 어떤 세대들이 논하고 있는 내용들, 이야기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샤프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게, 네. 다른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당에서 대표이실 네네. 때 확대 간부 회의라고 하는 걸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 네네네. 어플리케이션을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도 알고 계시고, 네. 사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받아들 수밖에 없는 후보들과 혹은 대통령과, 아니면 실제로 본인이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정책들 내지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명확히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정말 정말 많은 공약들, 정책들, 하고 싶은 것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때문에 이런 준비성을 한번 봐주시고, 당장 인수위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또 세계 질서나 외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지금 이 시기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청년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의 청년 정책은 뭐 좀 충분한 것 같으세요? 혹시 눈에 띄는 게 있으세요? 사실 보완됐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제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왜냐면 그 정책 결정 과정엔 저도 들어가니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네. 아직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은 좀 네. 더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세세한 부분들까지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저희 청년 정책 공약의 주거 지원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주거 지원. 네. 네. 청년들의 주거 지원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성동 한양 상생 학사라는 모델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동 한양대가 성동구에 있잖아요. 네. 네. 성동 한양 네. 상생 학사라는 상생 모델을 학사. 실제로 정책집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모델로 하겠다. 그게 무슨 모델인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양대 길게 설명드리긴 애매합니다만 성동구와 한양대가 네. MOU를 맺어서 네. 학생들은 살 곳이 없고 주거비가 워낙 네, 비싼데 네, 네, 기숙사를 그렇죠. 지으면 지역에 네. 있는 임대인들이 맞아요, 반대를 맞아요. 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울까를 고민하다가 공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건물들에 네. 성동구가 지원을 하고 학생들도 일부 돈을 지불을 해서 학생들은 저렴하게 싸게 주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임대인들은 공실이 생길 우려가 없어지고 네. 또 학교와 성동구는 기숙사를 지을 수 있고 네. 이런 모델들이 성동구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었는데 네. 이 모델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전국으로 네. 확대하자는 그쵸. 그런 내용인가요? 근데 이것은 정말 지금까지 기존의 정치인들이 해왔던 탁상 공론 내지는 그냥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모델들을 계속해서 본인이 직접 연구하고 계셨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성남과 경기도에서 그런 모델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게 전국으로 확대가 될 거다 안 될 거다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히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만한 모델인 것 같고 또 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네. 뭐 국민연금 크레딧을 군복무 크레딧을 전기간으로 강화하겠다라는 거나 아니면 뭐 군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전체에서 인정받게끔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군복무 관련된 공약으로 다 들어가면서 네.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을 희화화되지 않게 하고 그 희생을 국가에서 충분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군복무 관련된 공약 그리고 주거 관련된 공약 네, 실사구시적인 거니까 그렇죠. 아주 뭐, 많지만 그 그렇죠. 중에 이런 것들 주목해주면 좋겠다. 구직활동 지원금 같은 것도 있고 지금 뭐 계속 나오죠. 네, 계속 나오는데 이제 내일 하여튼 채용공제도 저는 관심이 많았는데 자산 그것도 형성을 있죠? 돕겠다라는 네.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네. 게 어쨌든 청년 내지는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우리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중장년 세대, 선배 세대와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내가 가진 자산도 없고 경험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항상 하시던 말씀은 그들을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중장경 세대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정도는 쥐어줘야 한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도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만 꼭 지켜봐 주시고 네. 말만한 후보 내지는 뭐 내란에 동조했던 후보가 아니라 내란을 막아낸 후보 그리고 진짜 해본 후보 경험 있는 후보를 뽑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결론은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미래적금이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청년들의 경우에 돈을 납입을 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일부, 매칭해줘서 네, 네, 네. 계속 자산 형성되게 네, 맞습니다. 돈이 쌓이게 해주는 건데 이자율도 좀 높고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은 게 이거 어쨌든 간에 자기가 번 돈을 저축을 하면 도와준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청년들이 집 사면 이렇게 대출해 준다는 게 그쵸, 많았는데 그거는 대출을 얻으면서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그렇죠. 형편에 있는 청년들한테 더 유리한 거예요. 어쨌거나. 뭐 투자로 활용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악용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일해서 돈을 벌면은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무기를 쥐어줄 수 있을 만한 네. 여러 가지 공약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때문에 꼭 공약집 한번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봉건우 위원장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